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 체크해보고요. 실제 수익으로까지 챙겨가는 시간, 고수의 선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수의 시선으로 심층 분석해볼 오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도이치뱅크인가? 미 금리 인하 시점은 또 어디에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소장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설이 도이치뱅크로 좀 전이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좀 나오는데요. 유럽은행 주가가 일제히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미 연준 5월에도 이 금리 인상을 할지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으론 튀지 않을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 스위스 대형 그룹인 이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을 인수한 뒤에도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불안이 수그러들기는커녕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는 있지만 신용위기가 좀처럼 진정이 되질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해서는 신용위기가 터진 뒤에 일주일간을 봤을 경우에 무려 1,2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출이 됐고 이 중에 55%는 대형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네. 특히 과거 중소은행들을 보면은 버블 붕괴 뒤에 이런 유동성 위기가 찾아온 반면에 이번의 위기는 아무래도 달러 기축 체제에서 나타나는 신용 위기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좀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때문에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현재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해서는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은행들이 신용 위기에 휩싸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SNS와 또 새로운 투자가 결합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들 자금이 대부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뱅크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현금 보유 비중이 낮은 중소은행 쪽에서 자금 이탈은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거 자본주의 역사 흐름을 보면은 역사라는 것은 획득한 부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 역사인데요. 그렇죠. 현재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제 신용 등급이 계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네. 언제든지 신용 위기는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SNS와 투자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들이 24시간 동안 좀 운영을 지속하기 때문에 이런 좀 활발하게 조금 움직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 또 금융 불안 확대로 신용위기 재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은요, 좀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하기도 했죠. 이 금융 시스템 불안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미 연준 과연 다음번 회의인 5월 FOMC에서도 3회 연속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니면 동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번 3월 FOMC에서는 시장이 원했던 여러 번에 걸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표현이 삭제가 됐고요. 네. 또 점도표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리와 관련해서는 0.25% 정도 한 번 더 금리 인상한 이후에는 금리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올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하고요. 네. 하반기부터는 0.5에서 0.75%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반기 들어가면은 작년 이맘때 물가가 9%까지 높았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은 네.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수그러드는 시점이 되고요. 또한 미국의 경기 하락 압력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뉴욕 연은이 보는 1년 뒤에 경기 후퇴 확률 같은 경우에는 54.5까지 높아졌는데요. 이는 198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보드가 보고 있는 2월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경기 후퇴 확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네. 또 OECD가 보고
보고 있는 올해 미국의 실질 성장률은 1.5%지만 내년에는 0.9%까지 떨어진다는 점에서 미국 연준도 이제는 뭐 시장의 대세 순응을 해서 아무래도 금융 정책을 하반기에는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연준 금융정책 운영을 두고 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커브길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불안한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연준은 이 은행 불안 또 물가 상승 압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뭐 연준뿐만 아니라 ECB 같은 경우에도 금융 불안 문제 또 물가 상승 압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현재는 물가를 잡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금융 시스템 안정 그리고 물가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는 한꺼번에 잡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만약에 정책에 실패했을 경우에 뭐 은행 파산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주가의 대폭락 또 고물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을 좀 믹스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실지는 네. 모르겠지만 네. 문제는 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전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은행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주는 양적 완화밖에 없는데요. 이런 양적 완화를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잡혀가던 물가가 다시 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연준 같은 경우에는 한두 차례 정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강도 정책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렇게 돼서 물가가 좀 잡힌 뒤에는 다시 금융 불안감 해소 쪽으로 적극적으로 정책 전환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은행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 연준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물가 안정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은행 불안감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의 좀 빠른 대처로요. 이 금융 불안이 많이 진정된 듯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그 상관이 없는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와 상관없는 이질적인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중국도 현재 신용 위기가 지금 엄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재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금 이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재 상품이라는 것은 7%에서 13% 정도 고금리의 단기 예금을 예치하면은 이자를 주는 이런 상품들인데 이런 쪽에 많은 부자들, 기업들의 여유 자금들이 많이 운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자금을 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이런 질적인 도피가 일어나면서 이들 자금도 예금 쪽으로 많은 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타격을 받는 게 권정 교육 방식에 의해서 대형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이들 기업이 일차적으로 타켓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권 교체기에 뒷배를 주었던 지방에 있는 지도자들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뒷배가 없어진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 때문에 앞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재 상품을 중심으로 한 신용 위기가 언제든지 재발될 수가 있고요. 대형 회사가 만약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 시장 규모가 상경원 정도가 되는데 이들 부분이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자금을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지방 정부 3분의 1이 디폴트 위기에 조금 놓여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중국 현재의 금융 상황 좀 살펴주셨는데요. 이 계속해서 지금 또 연준의 기준금리 관련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앞서 미 연준 이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 않습니까? 이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 중국만 갑자기 지준율을 인하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물 정책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3.65%인데 이는 계속 동결시키고 있고요. 다만 지준율에 대해서는 0.25%포인트 정도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명목상 이유는 3월
말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소득세 25%를 납부하는 달이기 때문에 자금난에 지금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하지만 실질적인 사항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에서 단기 자금을 회수하면서 중국의 신용 불안 위험이 지금 엄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서구 은행들이 중국에서 많은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만기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7% 정도 지준율 수준이고 중국이 11% 수준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도 지준율을 낮춰서 신용 위기를 좀 진정시키려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는 게 중국의 경제 상황이 도대체 어느 정도 심각하길래 이 중국 정부가 서둘러서 금융 완화에 나서게 된 걸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선 도시 4곳의 지하철 이용 탑승객 수를 보면은 과거 그 평년 수준의 한 90% 정도까지 회복이 됐고요. 네. 도로 혼잡 지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뭐 극장에 찾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늘어나고요. 네. 오락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네.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는 대대적인 감찰과 사정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사 이동 시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 지방 정부들, 부자들 같은 경우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때문에 내구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뭐 핸드폰이나 그리고 사무용 기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내구 소비재가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뭐 중국의 실업률이라든지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동차 관련된 BYD 전기차 회사죠. 뭐 장안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둥펑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네. 1+1 세일뿐만 아니라 50% 할인 행사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매출 증가를 노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 호주머니를 여는 그 중국인들이 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네. 중국은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앞으로 속속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많은 경제학들이 좀 경고를 했었습니다. 뭐 이번 글로벌 신용위기 위험이 좀 트리거로 작용해서 중국에서 회색 코뿔소나 좀 블랙스완이 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세계 경제학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죠. 30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높았던 수준인 98년 3월에 일본 같은 경우가 296%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당시 일본은 1인당 GDP가 32,000달러였는데 중국은 현재 12,000달러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엄청난 사회 보장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교사 월급이라든지 그리고 공공 건물의 난방비나 또 상수도비를 내지 못해서 단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회색 코뿔소 출현과 관련해서 세계가 좀 주목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지방 정부의 투자와 관련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융자평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총 자산 이익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본금 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을 내느냐를 봤더니 0.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물 대출 금리가 3.7%인 비교해 보면은 앞으로 많은 세수를 투입을 해서 이자를 갚는 상황까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채무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융자평대와 관련된 1년 안에 돌아올 950조의 상한 부담이 아무래도 중국 경제나 금융시장에 그 악영향을 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세계가 좀 숨죽이고 주목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국이 이 지방정부 재정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이유와 또 향후 중국 정부의 해결책은 조금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중국의 재정 지출의 86%는 지방 정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세수의 40%를 대부분 부동산 판매와 관련된 수입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네.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 면적도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재정을 좀 확대시키고 인프라 사업을 해야지만 5%의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는 정책 총동원령을 발동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키울 예정으로 있는데요. 문제는 네. 이런 그 자극 정책이 부동산 버블을 다시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중국 경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그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규칙가 주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금액이 1월 말 기준으로 이 8,594억 달러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12년 만에 최소 금액을 좀 기록할 정도로 미국 국채를 투매한 건 어느 이유가 좀 있을지 궁금하고 또 그 많은 외화 자금은 또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네, 3조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 중에서 2조 달러는 미국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1조 달러에 가까이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의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 MBS, 또 예금, 임대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고스란히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구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미국의 그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지금 국채를 팔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의 긴장이 언제든지 고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처럼 미국 국채를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자금들이 현재 버뮤다라든지 이런 그 조서 해피 지역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네.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한다든지 세계의 주요 비철 금속과 관련된 광산을 산다든지 그리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금 보유량을 매달 1% 이상 지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중국의 이런 매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